시청자,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가져온 쪽이 졌다는 소리를 듣고 4곳을 건진 쪽이 살아 돌아왔다며 웃고 있습니다. 이 거꾸로 뒤집힌 그림 도대체 누가 그려놓은 걸까요?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날 한번 보세요. 진 사람의 표정은 밝고 이긴 사람은 총리 인선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졌다. 한동훈과 오세훈이 부활했다. 정권 심판론이 작동했다. 그런데 같은 날 나온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 4년 전보다 민주당이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긴 쪽은 왜 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동훈과 오세훈의 그 살아 돌아왔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이걸 3겹으로 벗겨보겠습니다. 표면에서 누가 이기고 졌는지, 그 아래에서 왜 두 사람이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이 다음 판을 결정하는지까지 미리 하나만 짚고 가죠.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정원호를 0.6%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은 사실상 보수 진영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 두 숫자만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여당 승리냐 패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프레임을 쥐고 그 프레임으로 무엇을 다시 시작하려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역 12곳을 가져온 결과를 서울 한 곳에서의 패배로 정권 심판이라고 부르는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매체들이 12.3비 상계엄의 책임을 규명하는 문제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매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이 프레임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거기서부터 윤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표면, 누가 이기고 누가 졌나, 동기, 왜 한동훈과 오세훈이 살아남았나, 그리고 결과 법사위와 원구성과 부동산 민심이 어떻게 다음 판을 결정하는가. 먼저 표면입니다. 헤드라인이 가린 전국 그림부터 보죠.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12, 국민의힘 4시였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됐고요. 박찬대 당선인은 인천을 탈환했습니다. 중원이라 불리는 충청권도 민주당 쪽이었어요. 강원에서는 우상호 후보가 핵심 지역에서 우위를 지켰고 제주에서는 위성곤 후보가 또 한 번 이겼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구청장 25곳 중 17곳을 민주당이 가져왔어요. 4년 전 내줬던 한강벨트를 상당 부분 되찾은 겁니다. 이게 MBC와 YTN이 6월 4일 정리한 최종 성적표입니다. 전국은 분명히 푸른 물결이었는데 헤드라인은 서울 한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어땠을까요? 원래 민주당이 13곳, 국민의힘이 한 곳에서 시작했던 판이 최종적으로 민주당 9, 국민의힘 4, 무소속 한 곳으로 조정됐습니다. 민주당이 몇 석을 내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14석 중 9을 지킨 결과를 전국이 무너진 것처럼 읽는 건 숫자를 비트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계속 마주칠 패턴이에요. 실제 성적표와 헤드라인의 온도가 다릅니다. 투표율도 짚어둘만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61%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박빙 지역마다 지지층이 총결집한 결과예요. 한쪽에서는 평소 투표장에 잘 안 가던 2030 세대와 부동산에 민감한 유권자들이 대거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오른다는 건 어느 한쪽만의 결집이 아니라 양쪽이 동시에 끌려 나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어느 한 진영의 일방적 승리나 패배로만 읽는 건 이 높은 투표율이 담고 있는 의미를 놓치는 겁니다. 그럼 그 서울은 어땠을까요? 여기가 진짜 갈라진 지점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5선 서울시장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출구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에게 뒤지고 있었어요. 개표가 진행되면서 격차를 좁혔고 결국 0.6%포인트 차이로 역전했습니다. 서울신문과 YTN의 개표 결과입니다. 이건 압승이 아니라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 이 결과는 압도적 승리처럼 포장돼서 전국 헤드라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재보궐 무소속 한석이 바로 그 자리예요. YTN은 이걸
사실상 보수 진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한동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내심을 은근히 내비쳤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오세훈인데요. 본인은 공소, 취소, 특검과 부동산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선거를 두고 한쪽은 칼을 다시 잡으려 하고 한쪽은 부동산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비교섭 단체라는 말과 원구성이라는 말을 일단 기억만 해두세요. 잠시 뒤에 이 두 단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잡았다 싶으면은 손에서 빠져나가는 도깨 비방망이처럼 한동훈이 가장 원하는 그 자리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동훈과 오세훈이 부활했고 민주당이 서울에서 졌다.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고 싶죠. 많은 보도가 딱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동훈이 정말 돌아왔다면 왜 그가 가장 원하는 자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막혀 있을까요? 한동훈이 노리는 건 법사위입니다. 그동안 법사위에서 당했던 걸 법사위에서 되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소속, 그러니까 비교섭 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법상 그 결정권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육선의 조정식 의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당내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조 의원은 6개월 안에 원구성을 신속하게 마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동훈이 다시 잡으려는 그 칼은 칼집을 쥔 손이 따로 있는 셈입니다. 이 의장 자리가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2024년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때는 친명계 당원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전 의원이 예상을 깨고 우원식 의원에게 졌습니다.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민주당은 아예 당원을 고쳐서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바뀐 규칙 위에서 이번엔 조정식 의원이 결선 투표도 없이 과반을 가져갔습니다. 다시 말해 후반기 국회의 의장석은 당의 의중이 또렷하게 반영된 자리라는 뜻입니다. 한동훈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구조적으로 좁아져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동훈과 오세훈의 생존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한동훈을 보죠. 그가 가장 원하는 법사위는 하필 민주당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후반기 최우선 입법 과제,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맞물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법안들이 바로 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건 헤럴드 경제가 5월 말에 짚은 구도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법사위 양보는 곧 개혁 입법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물론이고 재정경제나 정무위 같은 경제상임위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후반기에도 최소 7개 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요. 이 협상이 길어지면 원구성 자체가 늘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식 의장은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야의 셈법이 워낙 다른 만큼 그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협상이 길어질수록 무소속 한 명의 상임위 희망은 우선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립니다. 이런 판에서 무소속 한 명에게 법사위가 돌아갈 가능성은 냉정하게 말해 어림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한동훈을 막는 건 민주당만이 아닙니다. 같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장동혁 당권파가 한동훈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특검 국면에서도 굳이 불러서 판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국민의힘 일각에서 흘러나온 적이 있어요. 정리하면 한동훈은 지금 두 방향에서 동시에 눌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당이 맑고 자기가 떠나온 옛 여당의 주류가 또 막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당한 걸 법사위에서 되갚겠다는 그 논리 말이에요. 검찰 출신 정치인이 입법기관의 한 위원회를 다시 검찰처럼 쓰겠다는 선언으로 익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활의 서사로 포장되지만 그 안에는 입법과 수사의 경계를 다시 흐리려는 충동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오세훈으로 가보죠. 0.6%포인트라는 숫자는 위임장이 아니라 경고장에 가깝습니다. 오세훈이 이긴 동력은 크게 셋이었어요.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들이 전면에 나섰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론이 막판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전자였던 정원호 후보 스스로가 빈틈을 보였습니다. 침대 축구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현안의 말을 아꼈고 TV 토론을 피하는 모습을 여러 번 노출했어요. MBC 이기주 기자의 분석처럼 도전자가 끝내 자기 장점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일종의 자책골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더 깊은 변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기업 직원들이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정작 서울 집값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어요. 내 집 마련은커녕 지금 살고 있는 전월세조차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 이 불안이 서울의 젊은 층, 특히 여성 표심을 흔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숫자 앞에서 거대한 정치 서사는 종종 무력해집니다. 오세훈은 그 생활의 불안 위에 올라탄 거예요. 여기서 견제론이라는 말도 한번 따져보죠. 집권 1년차 지방선거를 정권 중간평가라고 부르는 건 익숙한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준을 윤석열 정부의 첫 지방선거에 적용했을 때는 그때 결과를 과연 어느 정도 강도로 심판이라 불렀는지 비교해보면 온도 차이가 보입니다. 같은 잣대가 정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순간 그건 분석이 아니라 프레임이 됩니다. 견제론이라는 단어가 어느 쪽에는 크게 어느 쪽에는 작게 쓰이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당이 무능해서 진 게 아닙니다. 도전자의 전략이 헛발질한 데다 서울 특유의 부동산 불안이라는 구조적 변수가 겹친 결과예요. 0.6%포인트는 오세훈에게 주어진 위임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던져진 경고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지상파 헤드라인만 보면 오세훈 압승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0.6%포인트를 압승이라고 부르는 보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숫자를 그대로 짚은 분석이 의외로 드뭅니다. 천하의 여포가 전장에서 가장 강했지만 결국 묶여서 끝났듯이 가장 세 보이는 칼이 가장 단단히 묶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긴 쪽이 패배를 듣고 진 쪽이 승리를 자처합니다. 그런데 이 구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질문은 승패가 아니에요. 누가 이 그림을 그릴 펜을 쥐고 있느냐입니다. 한동훈은 돌아온 게 아니라 갇혀서 돌아온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이번 선거의 진짜 그림입니다. 부활처럼 보였던 장면이 사실은 가장 원하는 자리 앞에서 멈춰선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는 당선이라는 문은 열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방은 열쇠를 다른 사람이 쥐고 있었습니다.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5선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얻었지만 그 타이틀은 0.6%포인트라는 살얼음 위에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존은 승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각자가 얼마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넓게 이기고도 수도에서 한 곳을 내주면 그 한 곳이 전부인 것처럼 익히는 이른바 빛바랜 승리의 구도. 이건 한국 선거사에서 반복되어 온 장면이기도 합니다. 수도의 상징성이 전국의 실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겹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한쪽에서는 패배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쇼츠와 인스타그램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짧은 영상 알고리즘이 허위 정보를 무한히 퍼뜨리고 젊은 층이 그걸 무비판적으로 흡수했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외국 SNS를 아예 막아버리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겠습니다. 허위정보 생태계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일부 유튜브 네트워크가 실제 한다는 건 맞습니다. 알고리즘이 그걸 증폭한다는 우려도 근거가 있어요. 이건 분석할 가치가 있는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국 SNS를 다 막자는 건 진단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알고리즘을 꺼버린다고 서울의 부동산 불안이 사라집니까? 플랫폼을 닫는다고 도전자의 침대 축구가 고리됩니까?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으면 정작 안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이 허위 정보의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일부 극우 유튜브 생태계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네트워크가 짧은 영상이라는 그릇을 타고 계속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플랫폼이라는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채우는 내용과 그
그걸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손입니다. 그 손은 보지 않고 플랫폼만 닫자고 하면 진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애꿎은 표현의 자유만 건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류 보도가 쇼츠 탓이라는 손쉬운 결론에서 멈출 때 놓치는 부분이에요. 진짜 교훈은 인스타그램을 끄는 게 아닙니다. 서울의 젊은 층, 특히 여성 표심을 움직인 부동산 불안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여당이 왜 그렇게 방어적인 캠페인에 갇혔는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이 거의 다루지 않은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입니다. 민주당 대구경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주 의원은 대구에서 45%가 넘는 지지를 받은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분류되던 울산에서도 한 후보는 네거티브 대신 정책으로, 조직 동원 대신 시민 중심으로 가는 클린 선거를 택했다고 밝혔어요. 졌지만 균열을 낸 자리들입니다. 전국이 푸른 물결이었다는 말은 이런 험지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장면들은 서울의 0.6%포인트에 묻혀서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실제 대응은 플랫폼 탓이 아니라 개혁 진영을 다시 짜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압축됐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거론된다는 게 6월 5일 뉴스일과 헤럴드 경제 등의 보도입니다. 외부 인사보다 내부 승진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인데요. 연금과 노동을 비롯한 6대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아직 공식 지명이 아니라 유력하게 거론되는 단계라는 점 분명히 해둡니다. 발표는 이르면 주말 7일쯤으로 전망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선택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점이에요. 대통령의 최측근을 총리로 세우느냐, 안정적인 관리형을 택하느냐, 아니면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을 택하느냐, 어떤 카드를 고르든 그건 이기 국정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김민석 총리의 거취도 이 그림의 한 축입니다. 김 총리는 조만간 사의를 표한 뒤 8월 말이나 9월 초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국정의 한 축이당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부와 당의 진용이 동시에 재편되는 국면인 거예요. 지금 당을 이끄는 정청래 대표 체제 아래에서 총리를 지낸 인사가 당권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와 당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차기 비서실장으로는 박성준, 천준호, 한준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 권력 재배치는 패배 수습이 아니라 빛바랜 승리를 받아든 개혁 정부가 서울이라는 숙제를 안고 이기 진영을 다시 짜는 국면인 겁니다. 처음에 제가 물었죠. 이긴 쪽이 왜 졌다는 소리를 듣느냐고. 이제 답이 보입니다. 진 게 아니라 프레임을 빼앗긴 겁니다. 광역 12곳이라는 실제 성적표는 서울 한 곳에 0.6%포인트에 가려졌고, 그 가림막을 누가 쳤는지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부활도 다시 보입니다. 잡았다 싶으면 빠져나가던 도깨 비방망이, 그리고 가장 강했지만 결국 묶였던 여포, 이 두 그림이 가리키는 건 같습니다. 가장 세 보이는 칼이 칼집을 쥔 손 앞에서 멈춰서 있다는 거예요. 그를 막는 무대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후반기 원구성 그리고 법사위입니다.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그 두 단어가 여기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혹시 헤드라인이 좀 과하다 싶으셨던 분,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숫자와 헤드라인 사이의 그 거리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 내려온 길입니다. 주류 보도가 12대사라는 숫자보다 서울 한 곳의 0.6%포인트를 더 크게 키워 올린 그 순간, 우리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직접 본 셈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법사위를 둘러싼 이 싸움은 단순한 자리 다툼이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똑똑히 확인한 건, 권력기관이 정치화됐을 때 헌정 질서가 얼마나 빠르게 흔들릴 수 있는가였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은 바로 그 재발을 막겠다는 시도예요. 그리고 그 법안이 지나가야 할 통로가 법사위이고, 그 법사위를 누가 쥐느냐가 후반기 국회의 성패를 가릅니다. 한동훈이 그 자리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여당이 그 자리를 결코 내줄 수 없다는 것, 이 두 사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에
다음 2년이 걸려 있는 겁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부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입니다. 검찰개혁 입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느냐, 서울의 부동산 민심을 개혁 정부가 풀어내느냐, 조중식 의장이 공언한 6권내 원구성 협상이 다음 2년의 국회를 결정합니다. 이번 0.6%포인트는 끝이 아니라 다음 판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묶인 칼은 정말 묶인 채로 끝날까요? 아니면 다른 칼집을 찾아낼까요? 이 원구성과 법사위 싸움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국면을 가장 먼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